캐나다 퀘벡의 조용한 도시에서 삶은 여느 때처럼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미스터리를 잊은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족에게는 2008년 2월의 어느 추운 날 일상적인 삶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딸 마릴린 버거로는 답이 없는 질문의 흔적과 미스터리를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릴린은 그날 몇 시간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집을 나섰지만 몇 시간이 며칠, 며칠이 몇 주로 바뀌도록 돌아오지 않아 마릴린의 실종 소식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어떻게 대낮에 사라졌을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질문은 끝이 없었고 답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마릴린의 실종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1983년 12월 21일 캐나다 퀘벡주 치쿠티미시에서 태어난 마릴린 버거로는 어린 시절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종종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가상의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두드리는 것을 발견한 그녀의 부모님은 마릴린이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학교 콘서트와 지역 음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그녀의 열정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마릴린은 지역 대학인 시게프디 장키에르에서 미디어 예술 및 기술 학위를 취득한 후 2005년 몬트리올로 이사한 마릴린 버거로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있던 그녀는 뮤직 스토어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이용해 고객의 취향에 따라 노래나 앨범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TV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사운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캐나다의 선도적인 보험회사인 인더스트리얼 얼라이언스에서 재무교육을 하며 바쁘게 살면서 몇 년 안에 승무원이 되어 캐나다 서부로 이주하기를 꿈꾸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릴린은 항상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릴린의 따뜻한 미소, 전염성 있는 웃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유명했고 그녀가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방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 평소 사교적이었던 마릴린이 모임이나 초대를 거절하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몬트리올에 있는 친구들이 마릴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평소 그녀의 성격과는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도 마릴린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그녀가 산만하고 불안해 보였고 마릴린이 평소보다 말수가 줄고 종종 그녀의 말에서 슬픔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가 걱정되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마릴린은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2월 마릴린은 호첼라가 거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떠나 퀘벡시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족들에게 몬트리올에서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무엇 때문에 그녀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됐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집에 익숙한 환경이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여동생 나탈리와 전화통화에서 몬트리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그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안드레 베샤르는 마릴린에게 너의 문제가 마약이나 부츠와 관련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녀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폭행을 당했냐는 물음에는 그녀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릴린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방에서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마릴린을 괴롭히는 일이 무엇이든 지나가기를 바라며 묵묵히 마릴린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문제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릴린의 집은 여느 일요일처럼 시작되었고 몇 주 동안 퀘벡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마릴린의 기분이 그날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마릴린은 어머니에게 산책을 갔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신용카드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에 그녀가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릴린은 돌아오지 않았고 최근 그녀가 오랫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릴린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 그녀의 가족들은 퀘벡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자 전담반이 이끄는 퀘벡시 경찰은 마릴린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하여 그녀의 심리 상태와 그녀가 실종되기까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버거론 가족의 집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릴린의 가족들과 인터뷰를 시작해 그녀가 최근 몬트리올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과 불안했던 그녀의 행동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막연한 언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릴린의 삶과 그녀의 실종에 대한 잠재적인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퀘벡시와 몬트리올에 있는 마릴린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했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마릴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하여 로레필에 있는 은행 ATM기와 세인트 로렌스 강 남쪽에 있는 생로모알드에 위치한 카페에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모습을 보인 장소를 방문하여 잠재적인 목격자와 대화하고 마릴린의 흔적이 있는지 주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녀는 오전 11시에 캐스 포퓰러은행 ATM기에서 캐드 $60를 인출하려고 했지만 거래는 성공하지 못했고, CCTV 영상의 마릴린은 후드에 회색 털장식이 있는 검정색 롱패딩에 검은 배낭을 메고 있었으며 ATM기를 사용하는 동안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는 불안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분에 부모님 집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생로모알드에 위치한 카페 데포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커피 한 잔을 사서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는데, 카페 점원이 그녀가 카페의 캐주얼한 분위기와 대조되는 침울한 모습을 하고 있어 마릴린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가 우울해하고 카페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으며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릴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마릴린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조사가 확대되어 퀘벡시 경찰은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및 인근 도시의 경찰서를 포함한 다른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였고, 언론 보도를 통해 마릴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확대된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릴린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으며, 그녀의 실종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면서 실종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마릴린이 최근 몬트리올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한 것과 ATM기 CCTV 영상에 나타난 그녀의 불안하고 괴로운 모습에 근거를 두고 경찰은 마릴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릴린의 가족은 그녀가 자살 충동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마릴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이론에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반면에 가족들은 그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모호한 언급과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을 지적하며 마릴린이 범죄에 희생되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이론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릴린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릴린의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와 그녀가 사라질 계획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단서가 부족하고 답변되지 않은 질문이 많아지면서 마릴린 실종에 대한 이론들이 그럴듯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이론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럴듯한 것과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분리하면서 궁극적인 목표인 마릴린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마릴린 실종 직후 공식적인 경찰 조사와 함께 그녀의 가족들은 마릴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조사하고 캐드만 달러의 보상금이 제공되는 마릴린에 대한 사진 및 기타 정보가 포함된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온라인에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에 연락하여 마릴린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는 등 자체적인 수색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마릴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릴린의 가족들은 그녀를 찾겠다는 결심을 변함없이 유지했습니다. 2009년 히스토리아 TV 프로그램에 퀘벡에 저명한 범죄 저널리스트인 클로드 포이리에가 진행하는 에피소드에서 마릴린이 목격된 은행 ATM기를 방문하여 그녀가 서 있던 각도에서 쉽게 보이는 외부에 주차된 차를 돌아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고, 마릴린은 집에서 25km를 걸어 카페 데포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마릴린의 가족은 지방공안부의 사고를 퀘벡주 지방경찰청 또는 몬트리올 경찰에 관할권으로 이전하도록 여러 차례 공식 요청했습니다. SQ는 주 전체의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퀘벡에서 가장 유능한 법 집행 기관으로 알려져 있었고, 몬트리올 경찰은 마릴린의 친구와 지인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퀘벡 경찰이 마릴린을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살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신분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가족들이 관할권 이전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되었습니다. 마릴린의 가족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색 이후 거의 2년 동안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0년 1월
온타리오주 훅스베리에서 마릴린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범죄 저널리스트 클로드 포이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연락하기 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그녀를 보았다고 말하며 마릴린이 젊은 남자와 함께 그곳에 정착하여 여러 번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했고, 시내의 한 식당 단골 손님도 그녀의 사진을 본 후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격에도 불구하고 옥스베리에서 마릴린의 존재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학 시절 마릴린의 친구인 조나단 고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7년 12월 몬트리올에서 마릴린과 만나 파티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오랜만에 만난 마릴린이 예전의 밝고 명랑한 성격 대신 어둠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우울해하는 모습이어서 그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가서 마릴린의 기분이 조금 좋아졌지만 조나단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마릴린이 마치 그 대화가 불쾌한 기억을 되살린 것처럼 갑자기 불안해하면서 집에 가자고 해 마릴린의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기분은 더욱 나빠져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조나단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녀가 강간을 당했거나 살인을 목격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둘 다 부인하였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하며 내가 겪은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마릴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마릴린이 실종된 지 9년째 되는 날인 2017년 2월 17일 마릴린의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금을 $10,000에서 $30,000로 증가시키며 시간이 흘러도 마릴린을 찾으려는 가족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옥스베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릴린 가족의 변호사 마크 벨마레가 마릴린이 실종된 이후 몇 년 동안 온타리오 어딘가에 있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옥스베리의 한 남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12월 춥고 비가 오던 날 새벽 2시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었는데 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가벼운 재킷에 하이힐을 신은 금발의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옥스베리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며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 부부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 몸을 닦을 수건을 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것 같았고 체인볼링 거리가 어디쯤이냐고 물어봐 몇 블록만 가면 된다고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걸어서 가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10에서 15분 만에 집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부부가 만난 여성은 갈색 머리가 아닌 금발이었지만 마릴린의 가족은 그녀가 때때로 머리를 염색했다고 말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그녀의 금발머리 사진을 보여주었고 목격자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가족은 그 여성이 마릴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 부부는 그녀가 길을 잃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뒤 온라인에서 마릴린의 실종 사진을 보고 그녀가 부부의 집에 온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2010년에 퀘벡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정보는 2022년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마릴린의 가족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온타리오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마릴린을 본 적이 있다면 제보를 해달라고 부탁하며 침묵을 깨고 비밀을 풀어 15년 동안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마릴린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지만 마릴린 버거론의 흔적은 찾지 못했고 2023년 현재까지 그녀의 실종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